네, 기출문제 다 끝냈으니까 예서 문제 가죠. (169페이지) 예상 문제에서 169페이지 71번에 대한 내용은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문제니까 생략합니다. 기출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의 문제예요. D페이지에서 170페이지에서 72번 문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보니까 신고, 납부. 앞에 있는 글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틀린 것.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선다 1번. 1월 31일까지 애정신고하여야 한다. 에 대한 내용이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가봐야죠. 문제에서 양도일이 적어질 거예요. 1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애정신고 기한이잖아요. 그러면서 양도일이 문제에 적어지는데 문제 보니까 양도일에서 11월 26일. 그러면 11월에다가 2를 더하죠. 2를 더하니까 1월. 13월이 1월이잖아요. 1월. 그 달에 말이니까 1월 31일까지. 맞죠? 2번 갑시다. 애정신고 경우 분납 가능하다. 맞고요. 3번에서 애정신고 시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애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한다.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이 바로 애정신고에 대해서 애정신고 납부기한이죠. 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맞고요. 4번에서 애정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애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애정신고하였으면 확정신고에 대한 애정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신고하였으면 여기서 50% 감면합니다. 50% 감면이니까 2대 때릴 거 1대 때린다. 10% 가산세 가산되죠. 5번 틀렸죠. 답은 5번 될 것이고, 그리고 73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고 납부 앞에는 양도소득 옳은 것. 1번에서 4월 21일에 주택 양도하고 잔금 청산 경우 7월 30일까지 애정신고할 수 있다. 자, 볼 때 거기서 4월이죠. 2를 더하니까 6월. 그 달에 말이 되니까 6월 30일까지겠죠. 1번 틀렸고요. 그리고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인 경우 800만 원 분납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1,6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초과됐음으로써 분납할 수 있죠. 두 번째, 일부적 금액 8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은 봅니다. 여기에서 2천만 원 이하 됐음으로써 일부적 금액은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인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800 틀렸죠. 일부적 금액이 틀렸나요? 3번에서 애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 경우 분납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분납할 수 있죠. 1,000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에서 양도 차손 발생된 경우 애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서 애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편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과세편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신고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74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애정신고 앞에 양도소득 틀린 것. 양도소득 애정신고 틀린 것. 1번 양도차손 애정신고 의무 없다. 양도차손인 경우 있죠. 1번 틀렸고요. 2번에서 6월 23일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거기에서 6월에다가 2를 다니까요. 8월. 그 달에 말이니까 8월 30일까지 맞죠? 그 다음에 3번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예정신고 납부한다. 맞죠? 부담부 증여는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조심하실 점, 납세음자가 적어졌으면 그때는 증여자이라는 거 아세요. 증여자. 수증자 아니에요.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서 분납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서 맞죠? 1천만 원 초과됐으니까 분납할 수 있죠? 그리고 분납된 금액에 대한 이유로서는 1천만 원까지. 이것도 참 애매모호한 건데요. 거기를 고쳐주세요.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인 경우를 고치세요. 2천만 원 초과되었다면 일부적 금액은 최대 2분지 1입니다.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거 빼냅시다. 초과. 적어놓고 맞다 가세요. 그 다음에 5번에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 누진세율 적용이니까 합친 거죠. 합침으로써 예정신고 2회 이상 됐고 뒤에서 합산신고하지 아니한테 합쳐야 되는데 합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한 내용은 확정신고한다. 맞죠? 그 다음에 75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옳은 것. 1번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된 경우 예정신고한다. 맞죠? 니은에서 예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최대 800만 원까지 분납할 수 있다. 자, 먼저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분납할 수 있죠. 두 번째로서 일부적 금액 산정 2천만 원 이하 되었다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1천만 원 초과된 금액이 일부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600만 원 되겠죠. 그런데 일부적 금액이 800만 원이다. 틀렸죠. 니은 틀렸고 디귿에서 건물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한다. 양도일로부터다. 달의 말일이다. 달의 말일. 이 내용이 문제상으로서 몇 번 나오냐면 이게 4번 출제예요. 4번 출제인데 4번 출제할 때마다 다 틀리고 졌어요. 포인트를 못 잡았으니까요. 예정신고 납부의 포인트는요. 달의 말일. 니은 디귿 틀렸고요. 그리고 니을에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 2회 이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뒤에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나옴으로써 확정신고한다. 맞고요. 옳은 거였으니까 답은 기역, 니을. 그 다음에 76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77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신고, 납부, 양도, 소득세 옳은 것. 1번 부담부 증여 넣으면서 뒤에서 달의 말로부터 2개월 틀렸죠. 3개월 돼야죠. 1번 틀렸고요. 2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 발생 경우 예정신고한다. 맞고요. 3번에서 2월 21일에 신축한 건물을 24년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보니까 여기에서 신축한 건물 나오죠. 그러면서 5년 내에 양도했어요. 보면은 22년이고 양도한 날짜가 24년이니까 5년 내죠. 5년 내 양도
하였을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로 한다. 그러면 세금액이 낮아지니까 5%를 더하죠. 산출세액에 더한다. 환산가액에 더한다. 환산가액에. 산출세액이 틀렸어요. 따라가야 돼요. 환산가액에 5% 더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애정신고하지 않고 확정신고한 경우는 신고 관련 가산세 없다. 있어요. 10% 들어가야죠. 원래는 20%인데 50% 감면함으로써 10%가 가산됩니다. 그러면서 4번 틀렸고요. 5번에서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없다. 있다로 가야죠. 답은 거기에서 2번 78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79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틀린 것 1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 세액이 1천만 원 초과 경우 분납 신청할 수 있다. 맞춤 앞에서 분납이죠. 분납이고 금액이 1천만 원 초과되었으니까 분납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신축하고 5년 내 양도. 신축해서 건물을 5년 내 양도했으면 최근래죠. 최근래 것을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면 세금액이 적게 나오니까 감정가액에 5% 더해야죠. 뒤에서 감정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더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애정신고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지 아니한다. 가산세 가산된다. 몇 프로? 10%. 4번에서 애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 인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최대 500만 원까지 200만 원 2개월 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분납에 대한 내용이니까 1천만 원 초과됐음으로써 분납할 수 있죠. 일부적 금액은 2천만 원 이하니까 이때는요. 1천만 원 초과된 금액 500만 원이 일부 금액으로서 2개월 내 분납 맞고요. 5번 갑시다. 납세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죠. 이 말 넣었으니까 그때는 매매해야죠. 매매로서는 20%. 뒤에서 20% 고만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맞죠? 네, 80번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데 거기에서 뭘로 될 것 말씀드릴게요. 2번 몰라도 되고요. 4번도 몰라도 됩니다. 이 말은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2번과 4번 버리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81번 갑시다. 2번에서 신고 납부 앞에는 양도소득 신고 납부 틀린 것 1번 물납 없다. 맞죠? 2번에서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애정신고 산출세 규정에 따라 경정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수시 부가세액은 제외다. 수시 부가세액도 공제하겠죠. 제외 틀렸죠. 답은 2번. 애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 아니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부담부 증여 나왔으니까 달에 말로부터 3개월 내 신고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뒤에서 일부를 2개월 내 분납 맞고요. 82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83번은 풀지 마세요. 84번 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양도소득세 틀린 것 1번 거주자가 국외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국외에 대한 내용의 문제네요. 이건 종합적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외에 관한 내용의 문제니까 국외 물건 납부할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이론적 내용 살펴보고 문제 풀어줄게요. 한손노트에서 페이지 269페이지 보세요. 국외 자산 양도, 국외 나왔죠? 국외 나왔으면 1 가로 보세요. 1 가로에서 국외. 이 말이 나오니까 뒤에 숫자 있어야죠? 숫자는요? 5년 이상. 숫자 있으면 끝말은 납세무 있다. 양도소득 납세무 있다 됩니다. 그리고 국외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나라의 법을 어겼는지 어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음으로써 국외에 나왔으면 등기, 미등기 다 과세다. 그래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도 등기되지 않았을 때도 국외일 때는 과세로 나오게 되고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국내 걸 따라가는데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 기본 공제는 국외 자산에 대해서 누가 양도해요? 거주자가 양도하죠. 사람이 양도하니까 인적 공제로서 기본 공제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뒷페이지에서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가 원칙입니다. 실지 거래가가 원칙이니까 기준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자 보세요. 여기서 기준시가. 이 기준이라는 말은 법에서 정했다는 뜻이 기준의 뜻이에요. 그럼 이 법은 어느 나라 법? 우리나라 것. 우리나라 것을 국외에 대입한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또다시 필요경비 계산공제 어떻게 했는가?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대한 이로서 어떻게라도 하였으면 개가치 산정. 개가치 산정했던 것은 매매사례가랄지 감정가랄지 기준시가일 때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죠?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적용되지 않아요. 왜? 실가니까요. 그러니까 실가로 인해서 필요경비 계산공제에 적용되지 않고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제에서 국외란 말이 나왔어요. 국외란 말이 나왔으면 자 볼 때에 법 어긴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또 투기인지 투기아인지 따인다 안 따진다? 그 나라 거에 대해서 투기인지 투기아인지 따질 필요가 없음으로써 보유기간 관계없고요. 등기 여부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외에 나왔으면 세율 물어볼 때는 무조건 누진세율이에요. 무조건 누진세율이다. 6%부터 시작되는 누진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화장빨에 안 속게 됩니다. 안 그러면 화장빨에 속아요. 그건 화장빨이 아니라 조명빨이겠나요? 조명빨도요. 어느 것이 가장 강력한지 아십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위로 쏴주는 거. 그 조명빨은 진짜 강력합니다. 제가 거기에 속았잖아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삽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오면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국외 미등기 토지는 70%다. 여러분 다 속아요. 강력한 게 뭐였나? 미등기. 틀렸죠? 뭐가 나왔어요? 두 개. 됐습니까? 그래서 속지 마시라고 국외란 단어 있으면 세율 물어볼 때는 무조건 누진세율이다. 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숫자 안 넣을 수도 돼요. 숫자는 6%부터 45%까지란 말이 맞게 적어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밑에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외국에서 양호소득세 납부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양호소득세 또 납부하게 되면 이건 국제적 이중과세입니다.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 외국납부 세액공제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로 선택해야 우리한테 더 유리하겠는가? 필요경비로 넣어주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필요경비로 넣어주면 양도 차익이 적어지죠. 양도 차익이 적어지면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액이 적어져요. 그럼 세율은요. 낮은 세율로 적용됨으로써 세금액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필요경비 산입 둘 중에 하나 선택인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내용이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다시 그 밑에에서 문제 푸는 요령 나오죠. 거기다가 별표시 하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국외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다 풀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준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도 적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차익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환차익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누적된 보유 이득과세예요. 환차익과세 아니에요. 환차익이란 말은 어제의 달러 가격과 오늘의 달러 가격의 차이난 금액이에요. 그럼 달러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합니까? 보유 이득입니까? 보유 이득이에요. 그래서 환차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또 물납이 있다 없다? 물납은 없어요. 왜? 시험 범위 내에서 물납이 있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국외 자산 양도시 적용된 경우 기본공제 적용이 된다. 그리고 분납은요. 분납도 적용이 된다. 이런 일로서 기억하면 국외에 대한 내용의 문제는 다 풀려요. 한번 풀어보죠. 문제집하고 같이 연결해서 풀어봅시다. 176페이지에서 84번 문제. 선다 1번에서 국외 나왔죠. 그러면 뒤에서 숫자 나오겠죠. 숫자가 5년간 5년 이상 됐죠. 그러면서 양도소득 납세 의무가 있음으로써 애정신고한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비거주자가 국외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없다.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주로 외국 사람. 주로 외국 사람은 그 나라 것만 과세하면 돼요. 그래서 국외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납부할 의무가 없다. 라는 이유로서 맞고요. 비거주자 국외니까 납부할 의무 없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거주자 국외 나왔죠. 그러면서 뒤로 쭉 보니까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면 최대 80%를 한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자,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가 안 된가에 관한 내용의 문제죠. 거기 문제로서 국외 나왔으니까 적용 불로 가야죠. 적용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비거주자 넣으면서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 앞에 납세지 문제 키 잡았죠. 그러면서 비거주자 사람 나왔죠. 그때에 대해서는 주소지다 소재지다 소재지 맞죠. 그 다음에
5번에서 거주자가 국내 상가금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금을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는자패 납세지. 그러면서 거주자 나왔죠. 그러면요 이때는요 주소지 있죠. 맞는 문장입니다. 맞는 문장이고 답은 거기에서 3번. 그 다음에 85번 문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죠. 납세 의무. 앞에는요 소세. 모든 세금의 납세 의무 옳은 것. 소세의 뜻이요. 의 뜻이 모든 세금이에요. 모든 세금. 모든 세금에 납부할 의무 옳은 것 찾아라. 포괄적 내용의 문제죠. 이렇게 종합적 내용의 문제는 각기 선다 1, 2, 3, 4, 5마다 문제 키 잡고 문제 푸는 것이 문제 푸는 요령입니다. 1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뭐 나옵니까? 성립. 그리고 또 앞에는요 취득세. 취득세 납세무 성립 나온다면 취득세 취득 시기 문제라는 걸 아시면 돼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빠른 날 개념이에요. 그런 내용에서 포인트를 잡아보니까 상속 나왔죠. 상속일 때의 빠른 날은요. 돌아가신 날짜, 상속 개시일. 맞죠? 상속 개시일에 성립된다 맞고요. 2번 갑시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 후 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뭐 나옵니까? 등기하지 않았다면 미등기 나왔죠? 미등기 나왔으니까 과세다 비과세다. 과세. 과세한 거 알고 뒤에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은 을이 누구냐면 공무상 소유자.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이죠. 그러면 서류에 적어진 자는 누구로? 을. 원래 갑이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 안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서류에 적어진 자는 을이 됩니다. 서류에 적어진 자니까 공무상 소유자는 을이에요. 공무상 소유자인 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뭐 나옵니까? 무신고 나오죠. 무신고 이 말 나왔으면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공무상 소유자. 아까 설명했죠.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왔을 때는 납세 의무자는 공무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는 갑이다 틀렸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에 대해서 뒤에서 또 할 거예요. 또 할 건데 예습 차원에서 또 해줄게요.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도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이니까 여기도 오늘 또 듣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가서 또 들으면은요 2번 들으니까 좋겠죠? 아니에요? 방금 제가 맨 첫 시간에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쭉 해줬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언제 있냐면 이제 저 약발 떨어졌네. 트럼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언제 줬냐면 전년주에 해줬어요. 전년주에 해주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좀 머릿속이 좀 새롬새롬 튀어 올라와. 그럼 똑같게 오늘 여기에서 재산세 납세 문제 한번 또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다음 주에 또 얘기를 또 해주면은요 되겠죠? 기억이 또 올 겁니다. 또 해줄게요. 언젠가는 이렇게 복습 해주면은 언젠가는 되겠죠.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개마다 차이는 있을 것이고요. 페이지에 대한 일로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에서
22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 나오죠. 그 시험장에 갈 때 기본서 가지고 간 게 나을까요?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와요. 왜 이게 나냐면은 2교시 끝나잖아요. 끝나고 여기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이 30분이에요. 30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가 3교시예요. 3교시에 대한 내용이 이게 공시법하고 세법이에요. 3교시가. 그런데 여기 공시법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우리 까놓게 갑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쉽죠. 쉬우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안 봐도 돼. 쉬우니까. 그런데 세법은 솔직히 말하는데 이건 장난 아니거든. 장난 아니니까는 요 쉬는 시간에 30분 동안 요거 그냥 이렇게 흩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시험 들어갔을 때에 시험 쉬는 시간에 이렇게 흩어본 것들이 꼭 나와. 그런 느낌 안 받았습니까? 나만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30분 동안 요거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 이렇게 펴지면서 그 내용을 읽고 갔는데 그 문제가 딱 보여. 그러면 땡키 하잖아요.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2단계로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원칙은 기준 1.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유 세금에서 날짜에 관련된 단어가 나온다면 기준 1 이 글자밖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날짜에 관련된 단어 일자가 나왔는데 앞에가 기준이 아닌 다른 글자로 적어지면 그건 전부 다 틀린 글자예요. 소유권 변동 1, 납부 개시 1, 다 틀려요. 읽는 볼까요? 앞에서 또 해줄게요. 어차피 앞에 대한 내용이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인데 128페이지 보시면서 봅시다.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 물건별 과세입니다. 물건별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모르면 재산세는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먼저 읽어줄게요. 박스에서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그래서 포인트는요,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적어 늦어도 납부기 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여기서 납부기 시 5일 전까지란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그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포인트는 구분 고지한다.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가 따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분한 얘가 포인트죠. 설명을 드리면은요. 흐름상으로서 연결해 보시면 알아요. 해보죠. 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그러면 적용되는 세금은요? 취득세가 적용되겠죠. 세자 앞에 취득을 갖췄으니까 취득세 적용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했음으로써 토지를 소유하죠. 소유란 말은 보유란 말과 같은 말. 토지를 보유하니까 적용되는 세금은 재산세가 적용돼요. 또 뭔가 필요 안 오신 거니까 해보죠.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하면서 법에서는 재산은 뭐다라고 물건으로 정해져요. 그 정해진 물건으로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정해지죠. 정해졌으니까 이제 보세요. 토지 보유죠. 그러면 토지 보유했으니까 적용되는 세금은요? 재산세. 재산세로서 납부합니다. 또 재산세는 매년마다 소유자에게 납부해져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매년마다 재산세 납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어요.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 해서으로써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 그리고 상가 건물을 보유하죠. 그러면요. 자, 여기서 건축물 보유니까 재산세. 어때? 합쳐요?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으로서는 따로따로 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분 고지한다. 그렇게 나와줘야 맞아요. 만약에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를 합하여 한 장의 고지서로서 고지한다면요. 틀려요.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 구분 고지한다. 얘가 포인트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볼 때에 이렇게 예쁘게 해볼게요. 얘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이고 이 상가 건물을 보유했을 때 토지 없는 건물 없죠. 여기에서 이렇게 부수 토지가 있어요. 이랬을 때에 여기에 딸린 상가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친다, 따로따로다. 따로따로. 만약에 합하여 고지서 발송은 틀려요. 구분 고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요 상가 건물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분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급. 여기는 토지로서 고지서 따로 발급돼요. 그리고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연결하시면 돼요.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학교 내에서 배울 때 부수 토지를 합쳤다라는 내용이 학교에서 배우죠. 안 배웁니까? 말씀드리면은 주택 공시가액을 산정할 때는 주택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일체로 본다겠어요. 일체가 한 통이란 얘기예요. 한 통이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에 대한 내용을 한 통으로서 주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기 주택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안에는 부수 토지를 합쳤다. 이 말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려면 기억하고 말라면 기억하세요.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주택 단어 안에는 학교는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주택 단어 안에는 토지를 합쳤다. 이 말이 들어있다는 거. 합쳤으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일체가 나와요. 됐어요? 원래는 얘가 두 물건이에요. 두 물건인데 이 두 물건을 한 물건인 주택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 단어에 있으면 합쳤다라는 말 아시면 되죠. 이런 내용으로서 합쳐가지고 주택으로서 고지서 나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알려주기 위해서 그 옆 페이지 보세요. 그 옆 페이지에서 맨 위에 점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한 장으로서 고지서 발급. 토지 외 재산에 대해서 토지 외니까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은 각 따로 해서 고지서 발급된다. 라는 이로써 포인트가 뭘까요? 구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기억 보세요.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합쳐서 한 물건인 주택으로 본다 했으니까 합쳤으니까 세율은요. 누진세율. 아주 합친 것은 누진세율이에요. 숫자 기억하지 마세요. 숫자 0.1%부터 0.4%의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외우지 말고 주택 글자 보자마자 합쳤으니까 누진세로 하시면 돼요. 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주택을 합쳐서 세액 산정이다? 아니면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물건별 과세 그랬죠?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에요. 그래서 문장에서 여기에 세액 산정 이렇게 나오면서 앞에 애가 주택 나왔어요. 주택 이렇게 나온다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합친다, 구분한다. 합친다. 합쳐서 과세 표준 정하고
세율은요.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 이래 돼요. 그래서 이제 뒤에가 누진세율 나온다 그랬지. 아니면 세액 나온다면 얘가 합 나와야 돼요. 만약에 주택과 토지를 구분한 건 어떨까요? 틀려요. 그 내용 조심하시면 돼요. 어차피 합쳐야 세율이 뭐예요? 누진세율이니까요. 또 뭔가 또 필요 안 오신 모양인데 그건 또 필요 오게 해줄게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데 이 기본적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는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 나올 건데 기본적 내용 해줄게요.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 뜻이 뭐냐면 과세하는 가액이에요. 과세하는 가액.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세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방세에서 과세하는 가액에 대한 내용은 공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과세표준 뜻에 맞추면 돼요. 뜻이 뭡니까? 과세는 가액이죠. 한번 해봅시다.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은 세자 앞에 있는 글자에다가 가액자 붙이면 돼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등록명세는요? 등록 당시 가액. 재산세는요? 재산 가액. 이렇게 나와져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할 때 저희에 대해서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비례란 말은 곱한다는 겁니다. 누진세율은 누진이란 말은 누적이라는 얘기예요. 누적이니까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하는 가액이 따로따로 됐으면 비례세율이다. 그리고 과세하는 가액이 합쳐진 것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어느 세금은 비례세율, 어느 세금은 누진세율 이렇게 구별하려면 너무 학문적이야. 학문적이니까 학문하지 말고요.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자 앞에가 합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누진세율이다. 합 글자 없으면 비례세율이다. 한번 해볼까요? 일반적 경우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요. 합이 있으니까 누진세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적으로 누진세율 됩니다. 특수경우 빼놓습니다. 우리 일반적 내용 아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종합소득세는요. 합자 있죠. 소득세가 일반적 경우로서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일반적 경우 2년 이상이었으면 누진세율이에요. 특수경우 빼놓고요. 특수경우에 대한 게 주택이죠. 주택에서 있고 그다음에 또 주택 글자가 없으면요.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4, 5, 6, 7 이런 얘기인데 그 내용 이제 아직 모르세요? 이미 또 알고 있으니까 놔두고 우리 일반적만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서 또 볼 때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 합자 없죠. 비례세율. 등록면허 써도 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주택 나왔어요. 뭘까요? 재산세에서 주택 나왔죠. 그럼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요? 합 나왔죠. 이거 뭘로요? 누진세율. 그래서 주택 나왔으면 세율은요? 누진세율이다. 재산세에서 됐어요? 그런 내용 알고 그 밑에 보세요. 밑에에서 A번 볼 때 주택 나오고 그 옆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의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누진세율 적용한다. 맞춤표 앞에 보니까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이니까 주택과 토지를 합한다, 구분한다. 합한다. 됐어요? 합자가 포인트예요. 뭐 때문에? 누진세율이라는 글자 때문에. 또 다시 D페이지 보세요. D페이지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할 때 그때는요. 주택과 주택을 합한다? 아니면 주택마다 계산이죠. 주택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셔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구별이 안 된 거니까 이 내용 구별하시길 바라고 이거 문제 잘 나온 쪽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택마다 또 재산마다 고지서가 나가니까 납부기한이 다 달라요. 납부기한도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 일단은 해줄게요. 납부기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137페이지 보세요. 137페이지에서 7번 자산세 납부 기간에 대한 내용. 우로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주택은 2분지 1 숫자가 꼭 있어야 돼요. 2분지 숫자가 왜 있어야 되는가는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아세요. 연로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를 것이고요. 혹시 토지분 자산세, 건물분 자산세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말 들어본 적 있으면 연로하신 분입니다. 예전 몇 년도에 대한 의미냐면 1980년도쯤입니다. 80년도까지 해요. 까지 해서 주택 건물을 보유했으면 건물에 대한 재산세 그랬어요. 또 이게 따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서 거기서가 따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합치죠. 합쳤으니까 2분의 1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합치니까 2분의 1이에요. 이제 주택이란 말이 나오면서 2분의 1 숫자가 없으면 틀려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됩니다. 그리고 특수 경우에 대한으로서 주택 단어와 20만 원 이하 단어가 둘 다 있으면 그때는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징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 알면서 아까 했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봅시다. 페이지 145페이지 보세요. 145페이지에서 기준 1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나오죠. 그 내용을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납부 개시 1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 원칙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자, 건축물일 때 납부 기간은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그럼 납부 시작한 날짜는요. 7월 16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7월 16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보유 세금에서 날짜에 관련된 글자가 있으면 기준 1, 이 글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 내용 꼭 명심하시면 돼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다라는 내용 아시면서 거기에서 매년마다 징수하는 거니까 소유권 변동된 연도에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6월 1일 전에 잔금 지급하였으면 그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매수인. 6월 1일 이후에 잔금 지급했으면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6월 1일 이후에 후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갑으로부터 을에게 소유권 변동됐다. 이때 연도의 납세 의무자. 자, 먼저 해보죠.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한 사람. 어느 시점? 6월 1일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니까 갑. 누가 돼요? 매도인. 되겠죠? 그거 두 개 꼭 기억하세요. 매도인 되고, 그리고 D페이지 보세요. D페이지에서 맨 위에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 취득 후 기준 1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벌써 나오죠. 기준 1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공상 소유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신고는 기준 1로부터 15일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15일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포인트는요, 기준 1이에요. 거기 신고란 말 나오죠? 거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신고 밑에다가 밑줄 치고요. 밑줄 치고 기준 1로부터 15일 내라고 적으세요.
기준 1로부터 15일 내라고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거기에서 기준 1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 1에다가 동그라미. 만약에 여가 소유권 변동 1, 미등기 1 이러면 어떨까요? 틀려요. 기준 1로 갑니다. 이게 시험에서 몇 번 나왔냐면 이게 3번 나왔어요. 방금 했던 내용으로서 소유권 변동 1 나왔고 또 사유 발생 1 나왔어요. 틀려요. 기준 1만 나온다는 거 아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주면 돼요. 신고해주면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공상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너가 납세의무자.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상 소유자가 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문장에서 저 밑에 예외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말 나왔으면 그때는요 공무상 소유자. 문제하고 연결시켜봐요. 문제 연결시켜볼 때 문제상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나오죠. 문제에서 문제의 집 85번 문제에서 선다 2번에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납세는 누구? 공무상 소유자죠. 문장에서 공무상 소유자는 누구에 있냐면 을 되겠죠. 그런데 갑이 다 틀렸잖아요. 다시 이제 문제 말고 어차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봅시다. 이론적 내용으로서 한손 노트에서 볼 때 동그라미 2번 상속 나오고 상속 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입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상속 나오고 그리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납세 의무자에 대한 이유로서는 상속 단어가 있음으로써 주된 상속자 나와요. 만약에 상속 단어를 법 만든 사람이 깜빡 잊었어요. 깜빡 잊고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때 납세 의무자는 무신고니까 공무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공무상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가면은 우리는 참 좋아요. 세금 안 내서 좋고 또 그 돌아가신 분이 7월 달에 벌떡 일나서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셨다가 9월 달에 또다시 벌떡 일나가지고 세금 납부하고 들어가시면 내년에 뵐게요 하고 인사드리면 돼요. 하나 그럴 리는 만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무상 소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상속 때문에. 상속 나오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연결됐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큰 자니까 표현되는 글자는요. 큰 자, 주된 상속자 이렇게 나와져요. 그래서 주된 상속자 되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서 국가 동그라미. 국가 나오면 그 옆에 지자체 조합 따라 나와져요.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 동그라미.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다 라는 말이 연부의 뜻입니다. 그리고 연부계약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 동그라미. 이리 넣었으면 납세 의무자는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매수 계약자는 국가, 연부, 무상 세 글자가 다 있어줘야 나와져요.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라도 빠지면 매수 계약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매수 계약자란 뜻을 먼저 봅시다. 매수 계약자 뜻에 대한 내용은 매수인이란 글자와 비교해줘야 뜻을 알 수 있어요. 매수인은 소유권 넘겨받은 자, 소유자죠.
소유자. 여기는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기 전자. 그러니까 얘가 계약자가 붙은잖아요. 여기는 계약하고 소유권 넘겨받지 전자니까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님으로써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매수 계약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은 연부입니다.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 경우죠. 연 단위로 돈 준 경우로서 연부 기간의 연도의 납세 의무자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매수 계약자입니다. 그런 내용 알면서 또 연부란 말이 몇 년마다 돈 준 경우다라는 것을 알면서 상황 만들어 보죠. 이때 시점에서 국가와 매년 말 2년간 5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보니까 매년 말 돈 주죠. 연 단위로 돈 주는 겁니다. 연 단위로 돈 주는 거니까 국가하고 연부 계약 체결했어요. 그래서 1년 말일 때 5억 주고 1년 말일 때 5억 주죠. 자, 완불했으니까 완불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연부란 말이 없어요. 연부란 말이 없으면 요 후년도를 말합니다. 연부란 말이 없다면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인이 돼요. 연부란 말이 있으니까 연부기간 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부기간 연도의 납세 의무자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연부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다면 이때 연부 연도의 납세 의무는 없어요. 비과세예요. 왜? 누구 소유권? 자, 이 연부기간 연도의 소유권은 누구 소유권? 자, 소유권이 여기에서 매수인에게 넘어가죠. 그럼 이건 누구 소유권? 국가 소유권이에요. 국가 소유권이니까 여기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연결해 보죠. 연결해서 매수 계약자 너 요 연부기간 연도 동안에 이 두 개 연도 동안에 월세 주지 말고 사용해 그랬어요. 월세 주지 말고 그러니까 무상이죠. 그럼 누가 사용 수익이다? 매수 계약자. 국가가 원래는 월세 받아야 되겠죠. 월세 안 받고 사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대신 매수 계약자 너가 납부하라. 어느 기간? 연부 기간 연도. 그럼 이제 볼 때 매수 계약자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글자 꼭 있어야 돼요? 국가 뭐 있어야 돼요? 연부 뭐 있어야 돼요? 무상. 세 글자가 다 나오면 매수 계약자가 됩니다. 세 글자 중에서 한 글자라도 빠지면 매수 계약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연부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선수금 받아 넣으면 연부 뜻 하세요. 선수금 받아 연부 뜻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매수 계약자 말이 없다 하더라도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넣으면요. 매수 계약자 뜻이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신탁법 넣으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에서 채비지, 보류지. 채비지와 보류지는 누구 것입니까? 사업 시행자 것이라고 배우셨죠? 공법서 배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밑에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에 나온다면 사용자. 또 공유 재산 나왔으면 공동 소유 재산으로서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는 거니까 지분권자.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그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었고 문제는 다음에 풀게요. 다시 문제집 가세요. 176페이지에서 85문제에서 선다 3번 종합부동산세 나오고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나왔죠? 그럼 뭐예요? 신고. 신고는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틀렸죠? 3번 틀렸고요. 4번에서 부동산을 100만 원에 승계 취득 경우
등록물로서의 납세 의무 있다. 등록물로서의 납세 의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광어, 양식, 제척기간 경과, 외국인 소유 50만 원 이하. 그럼 여기는 100만 원이죠. 그럼 납부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5번에서 예정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 확정되죠? 신고니까 답은 1번 됩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